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하지만 이 용어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1950년대 생각하는 기계를 연구하려면 기존 학문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젊은 수학자 존 메카시가 그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학문의 깃발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초반 디지털 컴퓨터가 현실이 되었지만 아무도 그 잠재력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중과 군에게 이 방만한 크기의 기계는 그저 탄도 궤적을 계산하거나 암호를 해독하는 슈퍼 계산기에 불과했죠. 하지만 소수의 수학자들에게 컴퓨터는 인간 정신의 잠재적 그릇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주도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MIT의 신동 노버트 위너였죠. 그는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으로 과학계를 매료시켰습니다. 사이버네틱스는 그리스어로 키자비를 의미합니다. 제어와 통신에 관한 과학이었죠. 위너는 생물학적 신경계와 전자기계가 모두 피드백 루프라는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드백 루프의 기본 구조입니다. 시스템이 어떤 입력을 받아 처리하고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다시 시스템에 입력되는 피드백 과정이죠. 이를 통해 시스템은 스스로를 조절하고 목표 상태를 유지합니다. 온도 조절 장치를 생각해 봅시다. 추위를 감지하면 난방을 켜고 따뜻해지면 끕니다. 인간이 컵을 잡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컵을 잡아라라는 목표를 설정하면 손이 컵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때 눈은 손의 위치와 컵의 위치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드백이죠. 손이 빗나가면 뇌가 즉시 경로를 수정하고 이 과정이 컵을 잡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온도 조절 장치가 설정 온도를 유지하듯 우리 몸도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려 합니다. 이처럼 시스템이 스스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위너에게 지능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조정 과정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설명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2년 프린스턴 대학의 젊은 수학자 존 메카시는 생각하는 기계에 매료되었지만 사이버네틱스의 설명 방식에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메카시에게 인간의 생각을 피드백 루프라고 설명하는 것은 모차르트 교향곡을 공기 압력의 변화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핵심을 완전히 놓친 설명이었죠. 그가 보기에 지능은 물리적 세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기호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논리, 언어, 문제 해결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학자였던 메카시는 노버트 위너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1950년대 초 생각하는 기계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사이버네틱스를 언급해야 했고 위너에게 경의를 표해야만 했죠. 메카시는 위너의 접근법이 너무 생물학적이고 그의 성격이 너무 지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구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토마타 연구라는 프로젝트였죠. 메카시는 정보 이론의 아버지 클로드 셰넌과 함께 생각하는 기계 분야를 정의할 논문집을 편집하기로 했죠. 그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컴퓨터가 정리를 증명하고 체스를 두고 언어를 번역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을 제출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논문들이 도착했을 때 메카시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제출된 결과물들은 훌륭했지만 너무나 안전한 선택지들이었죠. 튜링 머신과 유한 오토마트에 대한 복잡한 수학적 증명만 가득했습니다. 저자들은 컴퓨터를 합성 두뇌가 아닌 수학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오토마타 연구에는 지능이 없었습니다. 정신의 소프트웨어 대신 하드웨어 효율성과 아날로그 신호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함정이었습니다. 메카시는 깨달았습니다. 기존의 어휘를 사용하는 한 기존의 문제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기계 논리에 신봉자들이 모일 수 있는 새로운 깃발이 필요했습니다. 사이버네틱스의 아날로그 피드백 루프를 과감히 배제하고 고차원적 정신 과정에 집중하게 만들 새로운 이름이 말이죠. 그는 대담하고 심지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가 필요했습니다. 배의 조종이 아닌 선장을 연구하고 싶었으니까요. 1955년 여름 다트머스 여름 연구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며
그는 자신의 평생의 업적을 정의할 새로운 두 단어짜리 문구를 타자기에 입력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대담한 기치 아래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버네틱스의 그늘에서 벗어나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자 미래를 향한 출사표였습니다. 1955년 존 메카시는 인공지능이라는 대담한 이름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 수 없었죠. 그에게 필요했던 건 함께할 동료들과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자금이었습니다. 28살의 조교수,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정치적 기반은 전혀 없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학계의 문을 뚫을 수 없었죠. 그래서 메카시는 자신의 비전을 함께할 동료들을 찾아 나섭니다. 메카시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인물은 바로 마빈 민스키였습니다. 두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원 시절부터 뜻을 같이 한 동료였죠. 당시 과학계는 미로 속의 쥐와 자극 반응에만 집착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민스키와 메카시는 마음, 즉 지능의 구조 자체에 집착했습니다. 민스키에게 뇌는 신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뇌를 역공학으로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는 일종의 고기 기계로 보았죠. 그가 바로 첫 번째 동료였습니다. 민스키가 이론을 담당했다면 나다니엘 로체스터는 하드웨어를 책임졌습니다. 그는 거대 기업 IBM의 수석 설계자였습니다. 그가 설계에 참여한 IBM 701은 최초로 대량 생산된 과학 컴퓨터입니다. 1955년에 IBM의 임무를 팀에 합류시킨다는 건 마치 군대의 장군을 영입하는 것과 같은 무게감을 가졌습니다. 로체스터는 이미 인공신경망 프로그래밍 실험을 하다가 하드웨어의 한계에 좌절한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클로드 셰넌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벨 연구소에서 혼자 힘으로 정보 이론을 창시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디지털 시대 전체의 수학적 기반을 다진 사람이 바로 셰넌입니다. 제안서에 셰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진지한 수학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수표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메카시, 민스키, 로체스터, 그리고 셰넌, 4명의 어벤져스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중요한 연구 제안서 중 하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록펠러 재단에 보낼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에서 2달간 여름 워크숍을 열기 위한 연구비를 요청했죠. 요청한 금액은 13,500달러, 오늘날 가치로는 약 15만 달러, 한화로 약 2억 원에 해당합니다. 제안서의 언어는 구체적이고 자신감 넘쳤으며 숨막힐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단순히 가능성을 탐구한다는 수준이 아니었죠.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이 바로 제안서의 핵심 가설입니다. 지능의 모든 측면을 정밀하게 기술해서 기계가 흉내낼 수 있다는 선언이었죠. 이것은 이후 50년간 인공지능 분야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분야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메카시의 동료들은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인공꽃이나 인공감미료처럼 가짜 같고 속임수처럼 들린다는 의견이었죠. 민스키는 나중에 그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잡계 정보 처리나 기존 용어인 사이버네틱스를 고수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메카시는 완고했습니다. 그는 사이버네틱스를 사용하면 노버트 위너가 나타나 아날로그 피드백 루프 이야기로 대화를 장악할 것을 알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영토에 꽂는 깃발과 같았습니다. 지능이 생물학적 특권이 아니라 기계적 과정일 수 있다는 불편한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직시하게 만들었죠. 이것은 낡은 세대를 소외시키고 급진주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천재적인 마케팅이었습니다. 록펠러 재단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단 10명의 인원으로 8주 만에 언어, 창의성, 논리와 같은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는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클로드 셰넌의 이름이 있었기에 그들은 제안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재단은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지만 연구비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메카시는 돈과 팀,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름까지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기계가 정말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메카시와 민스키, 그리고 로체스터와 셰넌, 이 4명의 선구자가 마침내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얻었습니다. 1956년 6월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역사적인 다트머스 여름 AI 연구 프로젝트가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주최한 존 메카시가 기대했던 정신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다트머스 대학입니다. 1956년의 여름,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예상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죠. 참석자들은 한나란시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해진 계획이 없는 파티처럼 각자 다른 시간에 왔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 과학자였던 클로드 셰넌조차 고차원적인 이론 토론보다는 자신이 몇 년 전 만든 미로 찾기 기계쥐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셰넌이 만든 테세우스라는 이름의 기계쥐입니다. 이 쥐는 전자기계식으로 제작되었고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미로의 해법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죠. 트렌차드 모어 같은 다른 참석자들은 모든 대화를 난해한 표기법의 수렁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이 그룹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똑똑한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했습니다. 합의도, 공통된 언어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코드도 없었죠. 모두가 기계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이론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허버트 사이먼과 앨런 뉴엘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두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메카시와 민스키가 AI의 이론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을 때 사이먼과 뉴엘은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논리이론가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의 출력물을 들고 왔습니다. 논리이론가는 그야말로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 수학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모방하도록 설계되었죠. 사이먼과 뉴엘은 이 책, 버트런드 러셀과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쓴 수학 원리의 공리들을 프로그램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게 책에 나오는 정리들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하라고 요청했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도 기계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론을 해냈습니다. 책의 첫 52개 정리 중 38개를 성공적으로 증명해 보였죠. 심지어 한 경우에는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직접 쓴 증명보다 더 우아하고 효율적인 증명을 찾아내기까지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기호들이 바로 논리이론가가 다루었던 형식 언어입니다. 기계는 이 기호들을 규칙에 따라 조작하여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만 여겨졌던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이 시연은 컨퍼런스에 전기 충격과도 같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메카시에게는 전문적인 질투심과 함께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인공지능이 단지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증거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기계가 규칙에 따라 기호를 조작하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인간이 똑같은 일을 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지능적이라고 불렸을 결과였죠. 지능이 생물학적 피드백 루프를 필요로 한다는 사이버네틱스 학자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지능이란 기호를 조작하는 능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논리이론가는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사이먼과 뉴엘은 프로그램을 복잡한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천공카드 시스템처럼 이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고통스럽고 깨지기 쉬운 과정이었죠. 공학적인 걸작이었지만 읽거나 수정하기는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여름은 메카시가 바랐던 거대한 통합 이론 없이 끝났습니다. 20명이 넘는 참석자들은 각자의 대학으로 돌아갔고 2달 만에 AI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죠. 하지만 그들은 더 중요한 것, 바로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수학자나 전기공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AI 연구자가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학문 분야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햄프셔에서 돌아오는 길에 메카시는 논리 이론가의 코드 한계에서 오는 좌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AI의 비전은 옳았지만 그것을 구현할 도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어셈블리 코드라는 원시적인 도구로는 결코 마음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메카시는 기계와 대화할 새로운 방법을 발명해야 했습니다. 이는 훗날 프로그래밍 언어 리스프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다트머스의 여름이 지나고 1년 후 1957년 MIT의 존 메카시는 근본적인 모순에 직면했습니다. 컴퓨터가 논리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은 증명되었지만 그것을 프로그래밍하는 행위는 마치 숟가락으로 대성당을 짓는 것과 같았죠. 당시 프로그래밍 세계를 지배하던 것은 어셈블리 언어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런 복잡한 코드처럼 기계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이는 지루하고 오류가 잦았으며 인간의 생각보다는 기계의 작동 방식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포트란이 등장했습니다. IBM의 존 베커스가 내놓은 최초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였죠. 화면에 보이는 이 매뉴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물리학자나 공학자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X는 Y 플러스 Z와 같은 수학 공식을 코드에 직접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존 메카시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화면 왼쪽처럼 미사일 궤적을 계산하는 것이 포트란의 세계였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메카시는 생각 그 자체를 계산하고자 했습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메카시가 보기에 포트란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도구였습니다. 마치 화면에 보이는 이 옛날 계산기처럼 포트란은 세상을 처리해야 할 숫자의 집합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산술로 움직이지 않죠. 우리는 관계, 계층, 그리고 상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메카시는 포트란을 억지로 사용해 보려 했습니다. FLPL이라는 확장을 만들었죠. 하지만 스프레드시트로 시를 쓰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화면의 코딩 양식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생각의 예측 불가능성을 도저히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메카시에게 심오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치 처리에서 기호 처리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화면의 다이어그램처럼 수치 시스템에서 숫자 5는 단지 크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호 시스템에서 숫자 5는 단어, 체스말 혹은 문법 규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카시는 데이터가 단단한 상자가 아니라 유동적인 리스트에 저장되는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화면에 이 그림이 바로 연결 리스트 구조입니다. 각 데이터 조각이 다음 조각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를 통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서로를 참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카시는 언어가 재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능력 말이죠. 이 아이디어는 형식 논리, 특히 화면 속 인물인 알론조 처치의 람다 대수에서 빌려온 개념이었습니다. 메카시는 지능이 본질적으로 재귀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면의 이 재귀 트리처럼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문제를 더 작은 버전의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분해하죠. 결국 가장 간단한 문제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은 반복됩니다. 포트란은 이런 재귀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무한 루프에 빠져버렸죠.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람다 대수의 표기법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 수학적 언어는 함수가 어떻게 자신을 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곧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죠. 어셈블리어, 포트란, 로직 이론가의 어설픈 코드까지 기존의 도구들은 모두 족쇄였습니다. 메카시는 기계에게 비트를 어떻게 옮길지 말하는 대신 무엇을 표현할지 말하는 언어를 원했습니다. 그는 IBM의 도구를 개조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도구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수학적 증명처럼 우아하고 인간의 언어처럼 유연한 표기법. 그는 마침내 리스프를 발명했습니다. 리스트 프로세싱의 줄임말로 수십 년간 인공지능 연구의 동력이 될 언어의 탄생이었습니다. 1958년 존 메카시는 리스프라는 언어를 발명했습니다. 리스프가 정확히 무엇이길래 그토록 혁명적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리스프의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코드가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언어,
그 혁명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스프는 단순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메카시는 기계가 생각하게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프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이해하려면 먼저 리스프 코드를 직접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리스프 코드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초심자에게 리스프 코드는 당혹감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치 괄호들이 끝없이 열리고 닫히는 울창한 덤불처럼 보입니다. 리스프가 짜증나는 괄호 범벅의 약자라는 농담까지 돌았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 겉모습 너머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리스프의 멘탈 모델을 이해하려면 엑셀의 딱딱한 스프레드시트나 일반적인 코딩의 단계별 레시피는 잊어야 합니다. 대신 화면에 보이는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인형을 상상해 보시죠. 리스프에서는 모든 것이 인형 속의 인형입니다. 문장은 단어들의 리스트이고 공식은 기호들의 리스트이죠. 괄호는 그저 내용물을 함께 담는 인형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게 이 더하기 1을 시키고 싶다고 합시다. 우리는 보통 화면 위쪽처럼 이 더하기 2라고 씁니다. 하지만 리스프에서는 아래처럼 리스트를 만듭니다. add e. 첫 번째 요소 add는 무엇을 할지를, 나머지는 무엇을 가지고 할지를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리스프의 핵심 S 표현식입니다. 진정한 마법은 이 리스트들을 중첩할 때 일어납니다. 화면 아래에 보이는 add의 멀티플라이 3사처럼 말이죠. 컴퓨터는 두 번째 자리를 보다가 또 다른 괄호, 즉 곱셈 리스트를 발견합니다. 그럼 먼저 그 안에 곱셈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위로 다시 전달하죠. 이 중첩은 화면의 트리 구조처럼 무한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균일한 부품으로 깊고 복잡한 논리의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는 재귀라는 막강한 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 포트란 같은 언어의 반복문은 경주용 자동차처럼 트랙을 도는 선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귀는 달랐습니다. 화면 속 거울이 서로를 비추는 것처럼 무한한 깊이를 만들어냈죠. 리스프의 함수는 더 작은 버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인간이 휴가 계획하기라는 큰 문제를 비행기 예약, 가방 싸기로 나누고 또 신용카드 찾기, 셔츠 접기로 계속 쪼개는 사고방식과 완벽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프를 인공지능의 모국어로 만든 진정한 천재성은 코드 에즈 데이터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당시 다른 모든 언어에는 화면 왼쪽처럼 코드, 즉 명령과 데이터, 즉 계산될 숫자 사이에 엄격한 벽이 있었습니다. 코드는 공장이었고 데이터는 원자재였습니다. 공장은 스스로를 재건할 수 없었죠. 하지만 화면 오른쪽의 리스프에서는 코드와 데이터가 모두 똑같은 리스트였습니다. 이것을 동형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강력한 개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스프 프로그램이 자신의 코드를 데이터처럼 읽고 수정하고 개선한 다음 다시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화면의 공장이 작동 중에 스스로의 조립 라인을 재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이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기계가 진정으로 학습하려면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다시 쓸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메카시는 이벨, 즉 evaluate라는 이론적인 함수를 설명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것은 리스트를 해석하는 수학적 공식이었죠. 종이 위에서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표기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1958년의 컴퓨터에서 실제로 실행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카시의 대학원생 중 한 명이었던 스티브 러셀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러셀은 논문을 읽고 자신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고 메카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메카시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이론과 실제를 혼동하고 있네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러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에 보이는 IBM 704 컴퓨터에 앉아 어셈블리어로 이벨 함수를 직접 코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셀은 메카시의 수학적 리스트를 읽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러셀이 작동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을 때 메카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종이 위에만 존재하던 추상적인 수학이 화면 속 코드처럼 생명을 얻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벨의 탄생으로
기계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멘탈 모델이 완성된 것이죠. 메카시는 단순히 계산만 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유하는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연 리스프 혁명의 본질입니다. 존 메카시는 리스프라는 완벽한 검을 만들었지만 그에게는 싸워야 할 전투가 필요했습니다. 기호를 조작하고 자신의 코드를 다시 쓸 수 있는 언어를 가졌음에도 1950년대 후반의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경직된 전문가에 불과했죠. 체스 프로그램에게 차를 끓이는 법을 물으면 프로그램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무지의 바다에 떠있는 천재성의 섬들과 같았습니다. 1958년 영국 테딩턴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메카시는 이 문제에 대한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는 상식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며 조언자라는 가상의 기계를 세상에 처음 알렸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해 보이지만 컴퓨터 과학의 역사를 바꾸는 심오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전까지 기계의 학습은 온도 조절 장치가 스스로 보정하듯 수치적인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메카시는 진정한 지능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선언적 문장의 형태로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메카시는 자신의 책상에서 공항까지 가는 평범한 예시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죠. 기존 프로그램은 정해진 대본을 따릅니다. 하지만 만약 차가 정비소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그램은 실패하고 맙니다. 반면 오른쪽의 인간은 상식을 사용합니다. 차가 없으니 택시를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하죠. 조언자는 바로 이런 수준의 추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메카시는 시스템에 자동차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의 이 도식처럼 기계가 논리적으로 결과를 추론하여 스스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식을 처리해서 분리한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기계는 세상에 대한 사실 데이터베이스, 즉 지식 베이스와 그것을 탐색하는 논리 엔진을 갖게 됩니다. 이제 기계를 가르치기 위해 코더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교사가 되면 되는 것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식 표현이라는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다이어그램이 그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을 형식화하여 논리적인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코드처럼 나는 책상에 있다는 at I desk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서 자동차로 걸어갈 수 있다는 can walk desk car와 같이 말이죠. 메카시는 이런 공리들, 즉 중력, 시간, 사회적 규범, 물리학에 대한 수백만 개의 작은 사실들을 컴퓨터에 계속 입력하면 결국 기계가 상식과 유사한 것을 가지고 깨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언자는 개인 비서에 대한 최초의 진정한 비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리나 알렉사의 직계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메카시는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이 더 이상 레버를 당기거나 천공 카드를 넣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는 기계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조합하여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지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는 논문은 그들이 등반해야 할 산이 얼마나 거대한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메카시가 차로 걷기와 같은 가장 간단한 행동조차 코드화하려고 시도하면서 그는 인간의 삶이 무한한 수의 무언의 가정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면에 나열된 것처럼 우리는 바닥이 단단해야 걸을 수 있고 눈을 감아도 문이 사라지지 않으며 시간은 앞으로만 흐른다는 것을 당연하게 압니다. 컴퓨터는 이 중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조언자를 작동시키기 위해 메카시는 온 우주를 한 번에 하나의 논리적인 문장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테딩턴 컨퍼런스에 참석한 그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었습니다. 1962년 존 메카시는 새로운 혁명을 꿈꾸며 서부로 향했습니다. 그곳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는 이듬해인 1963년 훗날 세상을 바꿀 인공지능 연구소 SAI를 설립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해커 문화가 잉태된 곳이었죠. 1962년 메카시는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동부의 분위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시작된 인공지능 혁명을 위해 더 큰 무대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의 시선은 서쪽,
바로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1960년대 스탠퍼드 캠퍼스의 정령처럼 이곳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메카시가 세운 스탠퍼드 인공지능 연구소, 즉 SAIL은 캠퍼스 중심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자리했습니다. 바로 이 DC-파워 빌딩이었죠. 마치 영화 속 비밀 기지처럼 보이는 이 콘크리트 건물은 연구소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규칙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컴퓨팅과 미래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도적인 고립이었습니다. 만약 AI 분야의 탄생이 다트머스 회의였다면 SAIL은 MIT AI랩과 함께 해커 문화의 양대 산실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넥타이 대신 샌들을 신고 수염을 길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30시간씩 쉬지 않고 프로그래밍에 몰두하다가 컴퓨터 냉각팬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혁명의 중심에는 거대한 메인프레임 컴퓨터 PDP-10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육중한 기계가 바로 해커들의 놀이터이자 무기였죠. SAIL의 연구원들은 이 컴퓨터의 성능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메카시는 개방성을 중시했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가 SAIL 문화의 핵심이었죠. 그의 철학은 정보는 자유로워야 하며 컴퓨팅의 장벽은 곧 진보의 장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투명성은 특정 부류의 뛰어난 괴짜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말하듯 자연스럽게 리스프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었죠. SAIL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물은 프렌싱폰이라 불리던 자판기입니다. 연구원들은 단순히 음료수를 사 마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자판기를 공학적 도전 과제로 삼았죠. 자판기를 메인 프레임에 연결해서 자리에서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1970년경 만들어진 역사상 최초의 컴퓨터 제어 자판기로 훗날 1982년 카네기 멜론 대학의 IoT 자판기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장난기 가득한 천재성은 모든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로봇공학과 컴퓨터 비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들은 밤늦게까지 스페이스워 게임 토너먼트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원시적인 그래픽의 게임은 디지털 전쟁터가 되어 연구원들의 밤을 불태웠습니다. SAIL에서는 놀이와 연구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은 화면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로 나와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었죠. SAIL은 로봇 공학 연구의 선구자로 다양한 로봇 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단지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혼돈과 콜라켄 더미 속에서 메카시는 최초의 진정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분할 시스템을 개발했죠. 이것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디지털 커뮤니티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SAIL은 컴퓨터 과학자들의 메카가 되었고 불가능이 필연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기계 안에 신을 만드는 일이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콘크리트 수도원의 총대주교 존 메카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언자라는 꿈이 서서히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SAIL에서 해커 문화가 꽃피던 그 무렵, 메카시에게는 또 다른 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계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 첫 번째 시험대로 그가 선택한 것은 체스였습니다. 마침 냉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0년대 중반, 예상치 못한 도전장이 날아옵니다. SAIL의 PDP-10 앞에서 밤새 코드를 짜던 그 연구원들에게 체스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규칙, 무한한 복잡성, 지능을 시험하기에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소련의 AI 연구자 알렉산더 크론로드는 체스를 인공지능의 초파리라고 불렀습니다. 유전학자들이 초파리로 유전을 연구하듯 체스는 지능을 연구하기 위한 완벽한 실험 도구라는 의미였죠. 메카시도 이 생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계가 체스를 정복한다면 그것은 곧 전략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증거가 될 터였죠. 1965년 메카시의 이론을 세계 무대에서 시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소련 모스크바의 이론 및 실험 물리학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알렉산더 크로노드가 이끄는 소련의 수학자들은 메카시에게 도전을 제안합니다. 자신들의 체스 프로그램이 미국의 프로그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도전이었죠. 이렇게 역사상 첫 국제 컴퓨터 체스 대결이 성사됩니다. 화면 왼쪽은 소련의 M20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크로노드 팀의 아이텍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은 셰넌 타입 A, 즉 가능한 모든 수를 탐색하는 전수 탐색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오른쪽은 스탠퍼드의 IBM 7090에서 구동되는 코통 메카시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은 셰넌 타입 B, 좋아 보이는 수만 선택적으로 탐색하는 방식을 택했죠. 하지만 이 대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양측은 정보를 통해 수를 주고받았습니다. 1966년 말부터 9개월 동안 스탠퍼드 인공지능 연구소는 전쟁 상황실과 같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온 정보를 학생이 컴퓨터에 입력하면 몇 시간 후 컴퓨터가 답을 출력했고 이를 다시 모스크바로 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승리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미국의 IBM 7090은 트랜지스터 기반의 최첨단 컴퓨터였습니다. 반면 화면에 보이는 소련의 M20은 구식 진공관을 사용하는 컴퓨터였죠.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순수한 하드웨어의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조합적 폭발이었습니다. 체스에서 한 수를 둘 때마다 가능한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처럼 말이죠. 단 몇 수 앞만 내다봐도 경우의 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컴퓨터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수를 탐색하고 어떤 수를 무시할지 현명하게 선택해야만 했죠. 두 팀의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미국의 코통 메카시 프로그램은 셰넌 타입 B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유망해 보이는 수만 선택적으로 탐색하는 인간처럼 직관적인 접근이었죠. 반면 소련의 아이텍 프로그램은 셰넌 타입 A, 즉 전수 탐색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수를 살펴보되 각 위치를 평가하는 휴리스틱이 더 정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사 게임이 진행되었고 소련이 2승 2무를 거두었습니다. 체스에서는 승리가 1점, 무승부가 0.5점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3점, 미국은 1점이 되었습니다. 메카시의 팀은 단 한 게임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교한 위치 평가가 승리한 것이죠. 이 패배는 메카시와 미국 인공지능 커뮤니티 전체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이해하는 내적인 모델, 즉 정신적 표현이 부족하면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지능은 단순히 빠른 계산 능력이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체스판 챌린지는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이 하드웨어의 단거리 경주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교한 논리와 지식 표현의 마라톤이었습니다. 기계는 계산할 수 있었지만 아직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기계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60년대 이 질문을 두고 두 진영이 격돌했습니다. 한쪽은 논리와 규칙으로, 다른 한쪽은 뇌의 구조를 모방해서. 이것은 지능의 본질을 둘러싼 두 거인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후반 체스 프로그램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큰 그림에서 존 메카시는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AI 분야는 그의 비전, 즉 지능을 기호의 조작으로 보는 기호주의로 모아지고 있었죠. 그는 지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듯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메카시의 깔끔한 리스프 코드를 보며 고개를 젓는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즉 정원사가 식물을 키우듯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화면의 다이어그램처럼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은 인공지능 개발의 두 가지 근본적인 철학을 보여줍니다. 이 상향식 접근, 즉 연결주의의 선두주자는 프랭크 로젠블렛이었습니다.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그는 논리주의자들과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는 질서정연함보다 혼돈을, 논리보다 생물학을, 그리고 이론보다 실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1958년 그는 퍼셉트론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기계는 인간 두뇌의 물리적 구조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최초의 신경망 컴퓨터였죠.
로젠블렛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담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퍼셉트론이 언젠가 걷고, 말하고, 보고, 글을 쓰고 스스로를 복제할 컴퓨터의 배아라고 말입니다. 퍼셉트론은 논리나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의 다이어그램처럼 전선으로 연결된 인공 뉴런의 네트워크를 사용했죠. 기계가 실수를 하면, 예를 들어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인식하면 운영자가 시스템에 전기 신호를 보내 연결 강도를 조절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뉴런이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는 방식을 조잡하게나마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메카시와 그의 가까운 동료 마빈 민스키에게 로젠블렛의 방식은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그들은 퍼셉트론을 열어서 생각을 볼 수 없는 그저 가중치 숫자들의 얽힘만 보이는 블랙박스로 취급했죠. 기계가 결론에 도달한 논리를 설명할 수 없다면 과연 지능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눈속임일까요? 기호주의 AI와 연결주의 사이의 긴장은 1969년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마빈 민스키와 시모어 페퍼트가 퍼셉트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한 것입니다. 이 책은 퍼셉트론에 대한 치명적인 수학적 비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수학적 정밀함으로 증명했습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OR은 하나의 직선으로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지만 XOR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단일 계층 퍼셉트론은 선형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논리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치명적 한계였죠. 이 책은 로젠블렛의 연구 자금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금을 대는 정부 기관들에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뇌를 모방하는 접근법은 막다른 길이다. 논리가 미래다. 그 후 20년 동안 메카시의 기호주의 AI가 학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였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은 의사와 엔지니어, 그리고 지질학자 같은 인간 전문가의 지식을 수많은 if된 규칙으로 꼼꼼하게 인코딩했습니다. 리스프 언어가 산업 표준이 되었고 기계가 혈액 질환을 진단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잠깐 동안은 세상을 논리의 병 속에 담을 수 있다는 메카시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가 지나면서 승리의 영광은 빛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을 갖춘 기계라는 조언자의 꿈은 여전히 멀기만 했죠. 문제는 논리의 취약성이었습니다. 기호주의 시스템은 좁은 전문 분야에서는 훌륭했지만 그 벽을 벗어나면 부서지기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진단 프로그램에 녹슨 자동차 사진을 보여주면 자동차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홍역으로 진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메카시는 컴퓨터에 충분한 규칙을 가르치면 그 규칙들이 결국 겹쳐져 현실의 완전한 그림을 형성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세상은 논리적 규칙 목록으로 담기에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모호하며 예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리 접근법은 1969년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현실 세계의 복잡성과의 더 큰 전쟁에서는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연구 자금이 끊기고 대중의 관심이 식어버리는 추운 계절, AI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퍼셉트론의 한계가 드러났고 논리 기반 AI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메카시가 꿈꾸던 생각하는 기계는 점점 멀어지는 듯했죠. 하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유산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실리콘밸리의 계절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존 메카시에게 그 예보는 암울하기만 했죠. 바로 AI의 겨울, AI 윈터가 도착한 것입니다. 기계가 인간의 추론 능력을 복제할 것이라는 지난 수십 년간의 야심찬 약속은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리스프 머신, 즉 메카시의 언어를 실행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컴퓨터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하룻밤 사이에 거의 붕괴했습니다. 더 저렴하고 범용적인 개인용 컴퓨터의 힘에 밀려났기 때문이죠. 설상가상으로 30년간 이 분야를 지탱해온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자금 지원도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분야의 원로가 된 메카시는 이 축소를 완고함과 체념이 뒤섞인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트머스 제안서를 타이핑하던 젊은 급진주의자가 아니었죠. 자신의 가족이 흩어지는 것을 보는 AI의 대부였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은 메카시의 논리 기반 접근 방식을 버리고
머신러닝과 통계적 확률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두 관점은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왼쪽의 메카시는 기계가 고양이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죠. 반면 오른쪽의 새로운 세대는 기계가 어떤 픽셀이 고양이를 나타내는지 통계적으로 추측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메카시에게 원래의 사명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불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체스나 경로 탐색처럼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그것이 단지 계산이나 데이터 과학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AI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불가능한 미스터리만 남게 되는 셈이죠. 세상에 대한 논리적 표현 없이 패턴만 모방하는 기계는 진정으로 지능적이지 않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건 그냥 아주 비싼 앵무새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특정 비전인 논리 기계가 뒤안길로 사라지는 동안 역설적이게도 메카시에 보이지 않는 유산은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뇌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연히 현대 인터넷의 척추를 만들게 됩니다. 이야기는 수십 년 전인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메카시는 시분할, 타임쉐어링의 주요 전도사였습니다. 컴퓨팅 파워가 수도나 전기처럼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생각이었죠. 누구나 터미널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용자들이 거대한 중앙 컴퓨터에 접속해 정보를 공유하는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세상은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죠.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시분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드롭박스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볼 때마다 우리는 존 메카시의 1961년 예측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리스프의 DNA는 모든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감염시켰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메모리를 정리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 가비지 컬렉션. 메카시가 리스프를 작동시키기 위해 발명한 이 개념은 이제 수십억 개의 스마트폰 내부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바, 파이썬, 그리고 21세기를 정의하는 바로 그 앱들을 구동하면서 말이죠. 그는 인공적인 마음을 만들려 했지만 결국 디지털 시대의 신경계를 창조한 셈입니다. 2011년 10월 24일 존 메카시는 펠로엘토의 자택에서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지 불과 몇 주, C 언어의 창시자 데니스 리치가 세상을 떠난 지 며칠 후였죠. 세상이 아이폰을 준 사람을 애도하는 동안 기계에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사람의 죽음은 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메카시의 삶은 가장 큰 질문을 던지는 용기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조언자, 어드바이스 테이커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식 문제는 여전히 AI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물 중 하나로 남아있죠.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도구를 남겼습니다. 지능은 마법이 아니라 기술되고 기록되고 궁극적으로 코딩될 수 있는 과정임을 가르쳐 주었죠. 그는 그 분야에 이름을 지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피어나는 AI의 봄은 바로 존 메카시가 심은 정원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AI를 만든 사람들 시리즈의 존 메카시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